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투쟁 현장에서 본 관점.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요게 이제 그겁니다. 방송장악법. 즉,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안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막아냈느냐. 제가 시청자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뀝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은, 보죠. 행동하니까 카메라가 넘어가 버렸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뀝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이불 안에서 만세 부르시면은 세상 안 바뀝니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외치고, 주장하시고, 찾아가고, 항의하고, 피켓팅하고 해야 변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맨날 만세 부르고 하면 뭐합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거 뭐 개정안이라고 했죠. 개정안. 개선안이 아닙니다. 이거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진영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자면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생 인권 조례, 뭐 차별금지법,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안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분야는 언론, 어떤 분야는 뭐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또 교육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좌파 진영의 전선을 가르는 어떤 이데올로기.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념 전쟁 이야기했더니 좌파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와, 어떻게 대통령이 말이야 이념몰이를 하느냐 하면서 막 그러죠.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좌파 세력들은 역시 이념을 이야기하면은 흥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주면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좌파들이 본인들 자체가 이념 지향적이기 때문에 우파는 이념을 가지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해야 되고 예절을 발라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이게 우파 아니야? 좌파는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들어도 되고 우리는 규칙도 어겨도 되고 신호등도 막 지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파 내부에서 야 이거 뭔가 좀 우리나라의 이념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야 저 녀석은 저 극우야 극우. 아 저거 위험해. 이런 식으로 몰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극우라는 용어는 한 번씩 쓰지만 극좌라는 용어 쓰는 거 봤습니까? 극우와 극좌의 차이가 뭐냐?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쓴다는 게 바로 극우 극좌입니다. 극우의 대표는 히틀러 나치, 극좌의 대표는 스탈린, 모택동, 북한 김일성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일본의 적군파도 마찬가지죠. 극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극우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극우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극우 없습니다. 강경 우파는 있겠죠. 극우는 없습니다. 옛날 독일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던 베를린이 자유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왜 자유의 도시냐? 밤마다 싸움이 벌어져요. 공산당 펍에서 술 먹고 있다가 야 오늘 우리 저기 나치당 한번 혼내주러 가자 이러면 야구방망이 들고 가지고 막 클럽 다 부숴버리고 또 며칠 지나면 얘네들이 또 저리 가서 밤마다 그냥 이 자유의 도시. 근데 그게 극우 극자인데 대한민국은 극우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여성 인권 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 뭐 교육 하시는 분 다 나왔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도 나오시고 여기 이제 우리 허성권 일로조 위원장 그때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법안을 저지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분들 안 했으면 아마 통과시켰을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사회. 지금 이사회,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NHK 경영위원회, 이게 이제 이사회입니다. NHK는. 국내에서 KBS의 방송 장악,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께 제가 일본의 NHK, 영국의 BBC, 프랑스 FT, 호주의 ABC, 그걸 공부 좀 했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거기를 공부하면은 자기들 말이 안 맞으니까. 제가 그래서 NHK 좀 말씀드리면은 NHK 이사회는 12명입니다. 12명. 12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쿄에 4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실제 도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사카에 3명이 있어요. 그리고 후쿠오카, 나고야, 홋카이도, 센다이 쪽에 1명 있고,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도쿄 4명, 오사카 3명이잖아요. 이사장을 항상 오사카에 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자, 서울 인구 많으니까 KBS 이사회가 11명이니까 한 4명. 그 다음에 영남에 한 3명. 전라도에 한 3명. 강원도에 1명. 뭐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번 이사회는 이사장을 광주에서 해.
다음 이사장은 부산에서 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일본인이 되는데 왜 한국은 안 하죠? 한국의 이사는 KBS, MBC 전부 서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독일의 ARD, ZD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안 하고 자기들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기만 머리를 쓴다고요. NHK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방송법 제31조에 전국 각 지방이 공정하게 대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고, 국회의원들은. 이 법률 좀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 방송법 안에. 그럼 KBS도 바뀔 수 있다고요. 이거 안 하잖아요, 안 해. BBC 마찬가지입니다. BBC는 14명의 전체 이사 중 28%가 그 4개 주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이 유니온 잭이잖아요. 그 국기가. 우리나라 경상도하고 뭐 강원도 일부가 잉글랜드. 그리고 저 평양 이북이 스코틀랜드. 호남하고 충청도 일부가 웨일스. 저 옆에 섬나라 저기는 북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한 명씩 대표가 있어요. 지역 이사가. 그래서 요 4명이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들 당시에는 선출 중인 지역 이사가 잉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12명의 NHK 이사 중에 NHK 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BBC 여기 중에 BBC 출신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저기 보면은 스코틀랜드 모리슨 전 BBC 스코틀랜드 PD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KBS 이사 중에 KBS 출신이 5명, 5명. 11명 중에 5명이라니까요? 이건 이해 충돌 되잖아요. 이해 충돌. 그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MBC도 마찬가지고. 자사 출신이 자사의 이사회를 멤버가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민이라는 문화일보 출신, 방송사 출신이 아니라 신문사 출신이 사장으로 들어간 건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후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 충돌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다 이제 거주지가 서울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다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 오로지 정쟁만 벌어지고 KBS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왜 우리가 KBS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을 그리워합니까? 국민의 희롱애락을 달래주시고 국민의 애환을 담은 방송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지. 좌파든 우파든. 근데 이사들은 정쟁만 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정치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스스로 정치적 후견조회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난 대선 이전에 민주당이 딱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 법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과잉비례 원칙이나 등등등 이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도 못 쓰겠다. 쓰는 순간 손배 걸어버리고 네이버 검색에서 내려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취재원을 밝혀라. 너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운동. 사실 이 반대운동의 핵심이 KBS 1노조였습니다. 한 3, 4년 전이죠. 8월 달에 그 폭염 속에 그냥 피켓 있지 않습니까? 이 피켓 이거 무거워요. 들고 다니면서 제가 국회 앞에서 활동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제가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이가 회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민단체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전화해서 오십시오. 힘을 모아야 되는, 처음에는 몰라요. 미디어 이 분야가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설득하고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거 되면 큰일 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막아냈었습니다. 이게 TV조선이 난 거네요.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상 그래서 문재인 보호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뒤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에 제가 통신사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에서 이기면은 5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런 걸 했습니다. 이제 이걸 또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삼류. 그럼 우리나라 언론은. 이거 보면 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결론이. 영국 BBC, 대한민국 언론학자나 친민노총 세력들이 아주 편의적으로 갖다 쓰는 게 이거죠. BBC처럼 해봐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대처 수상 시절에 81년도입니까? 포클랜드 전쟁 났을 때 BBC가 자기 나라 군대를 영국 군대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다. 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BBC가 마치 전 세계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인 것처럼 막 포장을 해요. 저는 한국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나라 군대가 적성국가하고 지금 전투를 벌이는데 그 나라 언론이 한국군이 북한군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언론도 대한민국 헌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북한 인민해방군 헌법 속에 대한민국 언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언론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물과 공기처럼 매일 소비하고 있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언론 자유가 존재하지도 않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 전체주의 체제에서 기자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보도 일꾼이거든요. 선전선동부에 보도 일꾼. 그래서 이런 이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 영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보면 이 인구가 지금 6,700만이죠.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공영방송 몇 개? 하나입니다. BBC 하나. 일본 1억 3천만 명입니다. 공영방송 몇 개요? 하나입니다. 프랑스 FT 인구 6,750만. 땅덩어리 우리도 훨씬 큽니다. 공영방송 몇 개요? 하나. 독일 ZDF 총인구 8,300만 명. 여기는 2개입니다. 공영방송. 여기는 왜 2개지? 독일은 원래 아시겠죠? 프로이센 시절부터 분권 영주들이 장악하는 분권 국가잖아요. 그래서 ZDF는 약간 중앙 집중적인 공영방송을 하고 ARD는 약간 분권적인 공영방송. 그래서 2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 2개, 오케이. 호주 ABC 우리나라 면적보다 몇 배 넓은지 아십니까? 한 30배. 최소 30배 넓습니다. 공영방송 ABC 하나. 저도 이 방송을 가봤어요. 자, 우리나라 그럼 몇 개? 인구 5천만 명인데 이 보십시오. 이 도대체 몇 개죠 지금 이게? 공짜 들어가는 거. 공이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릭.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 민영방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민영방송도 언론학자들이 잘못 규정한 겁니다. 상업방송이에요, 사실은. 커머셜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퍼블릭 채널, 커머셜 채널이지, 민영이라는 게 영어에 있어요, 민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개념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해놓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공영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왜? 왜 전부 공영방송을 하고 공영언론을 하려고 하나 이거예요.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산당 조직들이 위원회 조직이 많잖아요. 위원회가 영어로 하면 커미티입니다, 커미티. 거기는 원탁에 쭉 앉아가지고 누가 잘못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한 사람 숙청당한 거나 이러면 끝나요.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게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경제학에도 나오지만은 뭐 시장 실패, 뭐 정부 실패 이런 거 나올 때 공공재 성격 중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뭐 재화의 비경합성, 뭐 어떤 불가분성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을 하게 되면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김어준 TBS 그 폐해를 보셨죠? 김어준 혼자 실컷 가짜뉴스 음모론 방송하다가 떠나버리니까 지금 직원들 다 잘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떤 국민들의 정신적인 그린벨트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전부 공영방송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부 재원 또 지자체 재원을 들여서 왜 공영방송 왜 하냐고요, 그게. 그러지 말고 사주가 있는 언론사로 돌아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소득 3만 불 이상을 바라보는 OECD형 국가의 미디어 산업 재편의 큰 걸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화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뭐냐면 선전선동하는 가짜 뉴스 부대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당장 주요 선거 때마다 가짜 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제작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특히 좌파 진영에서 민영화 이야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민영화라는 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잖아요. 회사의 주인이 있고 종사자가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민영화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공영화로 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공영하면 다 그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누가 책임져요, 그거? 책임지는 게 없는 거죠. 다만 방송 분야에서, 언론 분야에서 공영방송을 하나는 남겨놓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담담한 보도,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여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 보도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요? 신민노총 세력 여러분, 이 방송 보시니까 아시죠? 좀 댓글을 달아보세요. 사실 보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공영방송 이 체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준비한 PT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대한민국의 미디어 시장이 앞으로 1공형 다민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 쭉 해왔고,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토론회 가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 중 하나는, 제가 참 이 글을 잘 쓰지는 못해요. 원래 방송 기자들은 말을 잘해야지, 신문 기자들은 글을 많이 쓰고, 제가 쓴 책 중에, 책을 좀 주시죠. 예. 약간, 네. 네네. 제가 최근에 책을 몇 개 그동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제일 먼저 쓴 이 책은 사실은 4년 전에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가 너무 놀랍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실 이거 한 달 한 반 만에 쓴 책입니다. 쓴 책인데 이 책 쓴다고 제가 사실 새벽 계속 쓰다가 이거 탈골 비스무리하게 정상까지 온 책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여기에서 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어떤 선출직 공무원에 나서시는 분들이 이것만은 좀 피해주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1번이 우파 세력의 어떤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 헌신, 그리고 혁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번이 병역 미필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병역을 미필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했거나 병역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안다면 나서지 마세요. 제발. 선출직, 국가를 좀 움직이려고. 저 육군에서 30개월 근무했습니다. DMZ에서. 저 사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 다 군대 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 그래서 가투사 시험 쳤거든요. 쳤는데 그 영어 시험 한번 잘못 쳐가지고 제가 판문점 근처로 제가 8년간 가서 그 미군 부대에서 빡시기로 유명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그 부대에 배치됐었습니다. 506 강습부대. 헬기 레페라고 막 이런 부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자유의 소중함을 안다면 나서지 말아야 돼. 이 군대 그 병역 의무는 제 청춘의 어떤 그 30개월 시간을 국가에 의탁하고 제 자유를 제한받는 거잖아요.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병역 문제가 있으면 그 선출직 나서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곤란합니다. 2번째, 금수저. 우리 금수저 많죠? 금수저. 금수저 근데 자기 운명인데 그건 어떻게 누구나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수저인 분들은 헌신의 중요성을 안다면 뒤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수저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재력도 있고 배경도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좀 후원도 해주고 도와주면 좋겠어요. 3번째가 고관대작. 여기 이제 제 책에 일반미와 정부미를 좀 이렇게 비유하는 게 있는데 정부미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밥을 해놓으면 창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GDP 1인당 GDP가 한 뭐 5,000불이 안 됐을 때는 이 정부미 세력이 우리나라 경제 혁신의 완전히 엔진이었습니다. 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쓰게 할 수 있는 그 혁신적인 엘리트 직종이 공무원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정부미 세력인데 확실하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를 진짜 업그레이드 시키는 혁신적인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3만 불 시즌에는 일반미가 이제 주도가 돼야 되죠. 일반미. 그래서 고관대작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혁신 능력이 부족하면 혁신할 사람을 좀 밀어줍시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수첩은 이 책은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올 초에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현장 기자 시절에 새벽 한 5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1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애는 자고 있고 들어오면 또 자고 있어요. 그럼 놀아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하고 많이 못 놀아줬던 이 변명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게 KBS 사태가 터지면서 그 핵심 인물로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뒷부분에 언론 관련
이런 KBS 대투쟁의 역사가 부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 원래 너희들 주려고 쓴 책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책이 더 두꺼워졌다. 좀 읽어봐. 이러니까 아직까지 끝까지 안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나중에 제가 더 나이가 들거나 애들이 또 크거나 하면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 어릴 때 어떤 일을 하셨지? 궁금해지는 그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어머니의 정은 잔정이지만 아버지의 정은 깊은 정이 있잖아요. 부정, 아버지의 정. 그걸 느낄 때 한 번씩 돌아서서 말은 하지 않지만 눈물도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애들에게 남길 선물로 시작한 책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은 이제 요 책은 아만사라고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 어떻게 짓지? 뭐 자유 뭐 어쩌고 하다가 아만사 좋네. 이거 뭐 어떤 사이다, 오렌지 사이다 이런 같은 아만사.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 도태우 변호사, 박소영 우리 지금 대통령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그리고 이은혜 교수, 이호령 청년포럼 대표, 전혜성 바른인권 여성연합 대표 이렇게 해서 6명이 공저한 겁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과 실전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맨 뒤쪽에 제가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 대한민국의 KTX가 부산역을 출발해서 서울역을 지나서 평양, 신의주, 함경, 청진, 만주를 지나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날을 저는 꿈꿉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의 BTS가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한민국의 휴대폰이 전 세계인들의 귀 속에다 대고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30, 40년 전에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언론이 제일 수준이 떨어져요, 지금. 참이지.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개발한 최고의 상품이 뭐냐? 언론 자유,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적인 가치. 저는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 국가에 많이 수출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쪽에 사는, 그 나라 표현으로 하면 그쪽에 사는 인민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압축적으로 만들어온 언론 자유, 헌법적인 가치, 인권, 자유민주주의 이걸 수입해서 살게 된다면 인류가 더 보편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KTX가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뚫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 KTX는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는 그 시대가 될 때 그 열차 안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왔던 언론 자유, 헌법적인 가치, 인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아시아 지역이 더 인류 보편적으로 정말 잘 사는 국가들, 친하게 사는 국가들, 인류 보편적인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되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